친정으로 걸어서 돌아가. 가다가 얼어 죽지는 말라고. 남편은 악을 쓰며 소리쳤고 얇은 잠옷바람인 나를 한겨울 거리로 내쫓은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창문을 깨고서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던 찰나 옆집의 거대한 저택에서 나의 지긋한 이웃집 할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댁 남편의 직장 상사라오. 그리고 내가 그 회사 전체의 주인이지. 따라와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지내요. 내일이면 그 남자는 무릎 꿇고 빌게 될 테니.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된 어느 저녁이 있었습니다. 윤민지는 밤 8시가 훌쩍 넘어서야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말없이 앉아 이미 차가게 식어버린 찻잔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뺨은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에 상기되어 있었고 값비싼 울 코트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강렬한, 결코 민지의 것이 아닌 향기였죠. 그는 현관 테이블에 차 열쇠를 툭 던지고는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풀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가 방 안에 가득 찬 팽팽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척 명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먹을 거 없어? 협상회의 때 샐러드 조금밖에 못 먹었더니 배고프네. 민지는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입을 다물겠다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확인하려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 냄새는 너무나 강렬했고 그들의 집에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협상이 또 늦어졌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알잖아 여보, 연말 결산 시즌이잖아. 태호는 어제 저녁 남은 반찬통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보고서에 회의에 계약서 검토까지 연휴 전에 다 끝내야 해. 아주 피곤해 죽겠다니까. 그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뒤를 돌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또 왜 그래? 표정이 왜 초상 치른 사람 같아? 자,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티의 사연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태호씨. 그 출장들, 늦은 밤의 협상들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야? 매주? 어떤 때는 일주일에 2-3번씩이나? 그는 픽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벌고 있잖아, 민지야. 우리를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당신 쇼핑하라고 말이야. 아니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어버렸어? 당신 일 안 한 지 7년이나 됐나? 그건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그녀가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도 그가 강요해서 된 전업주부였는데 말이죠. 왜 그 골치 아픈 회계사 일을 하려고 해? 스트레스만 받고. 예전에 그가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집을 지켜. 나는 집에 왔을 때 찌든 회계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싶어.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수석 감사관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는 기회만 있으면 그 사실을 그녀의 얼굴에 대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지 않았어.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지 않았고 우리 공동계좌 내역을 봤어. 당신이 없었다던 날짜에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있고 사무실에서 밤새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던 날에 호텔 결제 내역이 있던데. 태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밖의 빙판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계좌를 뒤지고 다녔어? 우리 계좌야, 태우씨. 민지가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그랬었지. 지난 6개월 동안 당신 월급은 내가 모르는 다른 계좌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로는 생활비만 찔끔 이체하고 있잖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태우씨. 전자레인지 알림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가 사납게 웃었습니다. 짧게 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내가 이 가족, 이 집,
당신이 익숙해진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개처럼 일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 심심해 죽겠으니까 무슨 탐정이라도 된 줄 알고 상관없는 일에 코를 박고 있는 거고, 이건 내 비즈니스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 아내야. 우리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 밤을 어디서 보내는지 알 권리가 있어. 당신은 입 다물고 고마워할 권리밖에 없어. 그가 식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식기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당신의 그 끊임없는 의심도 지겹고 그 우중충한 얼굴도 지겨워. 내 계좌 관리할 시간에 당신 외모나 좀 가꿨으면 내가 집에 더 일찍 들어오고 싶었겠지. 그 말은 마치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군요. 내 탓이라고요? 또 누구 탓이겠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루하고 항상 불만만 가득한 아줌마가 됐어. 불평 말고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지? 결국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난 당신에게 모든 거 줬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어. 그럼 다시 가져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싫어? 나가. 문은 저기 있어. 지금 당장 저기 시골 처갓댁 오두막으로 가버려. 남편이 왜 도망갔는지 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네.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새집게처럼 그녀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녀보다 훨씬 힘이 셌죠. 이거 놔. 아프잖아, 태호씨. 놓으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식탁에서 부엌을 지나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맨발이었고 얇은 실크 잠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타일이 발에다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며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에 묻혔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매서운 냉기가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하얀 수위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돈은 없어. 진실을 원했지? 이게 진실이야. 난 당신한테 질렸어.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녀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계단 위로 무릎을 꿇고 넘어졌습니다. 추위는 즉각적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얇은 잠옷천은 순식간에 젖어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걸어가. 가다가 얼어 죽지는 말라고. 그가 고함치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잠겼습니다. 그리고 보조키까지. 민지는 영하의 날씨에 잠옷 차림으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침묵을 깨는 것은 오직 울부짖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우, 문 열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문 열라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죽게 내버려둔 채 가버린 것입니다. 패닉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맨발은 더 이상 계단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피부가 추위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고급 주택단지는 조용하고 점잖았습니다. 모든 이웃은 높은 담장 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 소리쳐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이 목소리를 앗아갈 테니까요. 휴대전화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요. 그녀는 거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드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세게 쳤습니다. 태우씨, 제발 나 얼어 죽겠어. 침묵뿐이었습니다.
굴욕감은 견딜 수 없었지만 죽음의 공포가 더 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눈 속에 파묻힌 화단 근처 현관을 훑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여름에 샀던 무거운 정원용 석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리에 덮여 땅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 맨손 손으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무거운 돌덩이를 땅에서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 떨면서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가 너무 심하게 딱딱 부딪혀서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돌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1초 뒤면 그녀는 자기 집 창문을 박살낼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습니다. 생존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이 돌을 유리창에 내리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였지만 그녀의 집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궁전처럼 보였지만 항상 비어있는 것 같았던 거대한 옆집 저택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손질된 은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두툼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에 돌을 든 채 범죄 현장에서 들킨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 주택단지 전체의 소유주이자 지역의 전설,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인물인 장명숙 회장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녀가 거대한 검은색 세단에 타는 모습을 멀리서 몇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장 회장은 마치 이런 장면을 매일 보는 사람처럼 놀란 기색도 없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아무 말 없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모피 코트를 벗어 젊은 여자의 떨리는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값비싼 향수와 권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와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권위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멍한 상태의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며 태호가 숨어버린 문을 향해 짧고 경멸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빛이 넘쳐 흐르는 거대한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그들 뒤로 문을 닫아 추위와 바람을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벽난로 옆에 깊은 안락 의자에 앉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민지는 설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고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장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윤민지 씨. 그리고 그 작자가 누군지도 알지. 강태호. 민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까요? 장 회장은 바로 걸어가 브랜디 잔에 코냑을 따르고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마셔요.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민지는 순종적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지지며 온몸으로 온기를 퍼뜨렸습니다. 장 회장은 몇 초간 그녀를 지켜보다가 모든 것을 뒤바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 최준호가 당신 남편의 상사고 내가 그 회사 전체 헐로웨이 홀딩스의 주인이라오. 방금 무너져 내렸던 민지의 세상이 갑자기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이 강력한 여성을 바라보았고 서서히 깨달음이 눈동자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장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이제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민지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밤은 여기 게스트룸에서 자요. 그리고 내일.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그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게 될 겁니다. 민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녀는 게스트룸의 거대한 침대에 누워 실크 이불을 감싼 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몸은 마침내 녹았지만 내면의 모든 것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약속하는 장 회장의 위험 있는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안도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어제 저녁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아내이자 가정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쫓겨난 신세가 되어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저택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들어와 쟁반에 담긴 커피와 옷가지들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크림색 캐시미어 스웨터, 맞춤을 바지, 부드러운 가죽 노퍼를 안락의자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서재로 내려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옷들은 값비싸고 흠잡을 데 없는 품질이었으며 이상하게도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민지는 이 사치스럽고 낯선 옷을 입으며 마치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여자가 열정적으로 빛나는 눈으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비싼 옷은 그녀에게 새로운 엄숙함을 부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힘을 주었습니다. 장 회장의 서재는 1층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나무 패널로 마감된 넓은 방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이 있었고 거대한 오크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장작이 조용히 타닥거리는 벽난로를 등지고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민지씨. 민지는 등을 곧게 펴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곧 올 겁니다. 장 회장은 마치 우편물 배달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당신 남편도 올 거고 나는 당신이 이 대화 자리에 있었으면 해요.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우를 다시 보다니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장 회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저 일어난 일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10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40대 정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어머니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앉아라. 장 회장은 민지 옆에 세 번째 의자를 가리켰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빠르게 겁먹은 눈으로 훑어보고는 즉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워하며 앉았습니다. 극도로 불편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얼굴에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장 회장이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윤민지 씨, 강태호 팀장의 아내분이시죠?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다니 다행이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뒤에 강태호 본인도 여기 올 테니까. 내가 그도 불렀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않으시는 게 이건 그들 가족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그 친구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요. 너는 이미 그와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했어. 장 회장이 얼음장 같은 어조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야기한 결과 네 부하 직원이 자기 아내를 얇은 잠옷바람으로 영화의 추위에 내쫓았지. 너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듣기만 해. 문이 다시 열리고 비서가 알렸습니다. 강태호 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 장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태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서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면도한 상태였으며 쉬운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마 사소한 이웃 간의 오해로 불려왔고 자신의 매력으로 쉽게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 꽂혔습니다. 미소가 그의 얼굴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공포. 그는 회사 오너의 서재에 비싼 옷을 입고 앉아있는 아내와
돌가면 같은 얼굴을 한 장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자신감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웃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죠? 그가 신 목소리로 민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분은 내 손님일세. 장 회장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냐는 거지, 강 팀장. 그거 참 좋은 질문이군요. 자네에게 간단한 결정 하나를 통보하려고 불렀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의 당황함을 즐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자네는 홀로웨이 홀딩스에서 해고야. 태호는 비틀거렸습니다. 해고라니요? 무슨 이유로요? 도덕적 타락과 우리 회사 직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지. 장 회장이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어젯밤 자네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아내를 얼어 죽을 날씨에 밖으로 내쫓았지. 자네는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어. 그런 사람은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오늘 중으로 모든 서류 처리가 될 걸세. 경력 증명서와 퇴직금 정산은 오늘 저녁까지 준비될 거야. 해우의 눈에 서린 공포는 거의 원초적이었습니다. 이 직업, 이 지위, 이 수입을 잃는다는 건 그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준우를 바라보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오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린 그냥 부부싸움을 좀 한 것뿐입니다. 흔한 집안일이잖아요. 민지야, 말 좀 해봐. 하지만 민지는 차가운 경멸을 담아 그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랑, 모든 용서는 어젯밤 그 얼음장 같은 현관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태호는 다시 장 회장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이 회사에 10년을 바쳤습니다. 최고의 직원 중 하나라고요. 이런 가정 내 사소한 일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야.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상이다. 나가보게, 강 팀장.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우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떤 강렬한 생각이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사악한 비웃음이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허리를 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얼음 같은 자신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장 회장에게서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의자에 파묻혀 있던 아들 준호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해고라고요? 태호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새로운 날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준호는 움찔하며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요. 태우가 계속해서 직장 상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의 끔찍한 정적 속에서 모든 단어가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키스톤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말에 준호는 눈에 띄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지렸습니다. 그는 쫓기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가 즉시 눈을 깔았습니다. 장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과 태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혹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키스톤 건설 프로젝트? 그게 자네 해고랑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상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상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값비싼 자켓의 소매를 무심하게 정리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 회장이나 준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지나치며 그는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게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저녁 늦지 않게 들어와, 마누라. 그리고 그는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나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서재를 감돌았습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력했던 장 회장의 약속은 먼지처럼 부서졌습니다. 눈앞에 있던 정의가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태호는 처참하게 무너지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승자가 되어 떠났고 뒤에 남은 것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의문뿐이었습니다. 일개 물류 팀장에게 CEO를 좌지우지할 힘을 준 키스톤 건설 프로젝트란 대체 무엇일까요?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자 그녀의 고문관인 그가 사라진 문을 응시하며 차가운 공허함 외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속삭임으로 던진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면책 특권을 확신하는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얼음 같은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 아래서 오그라들었습니다. 키스톤 건설 프로젝트가 뭐냐? 장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붙이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를 서성거리며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주 복잡한 계약입니다. 회사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거고요. 거대한 전망이 있지만 리스크도 커서 강 팀장이 이 협상의 핵심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주도했어요. 지금 글을 내치면 거래가 무산됩니다. 우린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날리게 될 거예요.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횡설수설 빠르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감추려는 약하고 설득력 없는 시도였습니다. 전직 감사관이었던 민지는 단박에 간파했습니다. 수백억? 맨손으로 이 제국을 일군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 회사 전체가, 홀로웨이 홀딩스 전체가 고작 물류팀장 한 명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준호야? 아니, 당연히 그에게 달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 그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예민한 건 알겠구나. 장 회장이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무나 예민해서 CEO인 네가 부하 직원을 두려워할 정도로 말이야. 내 아들이 아내를 길바닥에 내쫓는 놈을 무서워하다니. 난 그놈 안 무섭다. 그럼 지금 당장 해고하세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지시해.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책상 위의 전화기를 마치 독사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공포가 너무나 명백해서 민지는 거의 그를 동정할 뻔했습니다. 거의 말이죠. 나가. 장 회장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내버려둬. 민지 씨와 할 얘기가 있다. 준호는 기다려왔던 해방이라도 맞이한 듯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 기이하고 끔찍한 게임의 졸병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장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난 눈빛이 아니었지만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죠?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네.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가요. 장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은 약해 빠졌어. 놈은 뭔가를 숨기고 있고 강태호는 그걸 이용하고 있지. 난 그게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요. 민지 씨, 예전에 감사관이었다고 했죠? 네, 결혼 전엔 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장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7년 동안 재무감사를 했다. 민지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히 강태우의 아내가 아니라 조경받는 전문가 윤민지였던 그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좋아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찾아낼 줄 안다는 뜻이겠지? 내일부터 홀로웨이 홀딩스에서 일해요. 민지는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일이라니요? 그래요. 당신을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 겁니다. 내 개인 재무고문. 당신은 나에게만 보고하면 돼요. 모든 문서, 계좌, 계약서, 회사 서버에 대한 완전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주겠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당신의 임무는 약점을 찾는 겁니다. 당신 남편이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지렛대를 찾아서 부러뜨리세요.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한 이상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복수의 기회. 존엄성을 되찾을 기회.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사냥꾼이 될 기회. 네? 민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가 민지를 태우러 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도심에 있는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현대식 건물 홀로웨이 홀딩스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보안 출입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일하는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걸어 들어가자 대화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호기심 어린 판단하는 듯한 심지어 고소해야 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태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왔네. 강 팀장 아내. 남편이 쫓아낸 그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 오죽하면 남자가 그랬겠어. 아팠지만 분노가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임원실 층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CEO 접견실 바로 옆 유리벽으로 된 작지만 독립된 사무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면 전화기에 콜을 받고 못 본 척 뛰어갔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안경을 쓴 신경질적인 젊은 남자인 IT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윤민지 고문님,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로그인 정보입니다. 최고 접근 권한, 전체 관리자 권한입니다.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는 밀봉된 봉투를 건네고는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유리벽 너머의 적대감을 무시한 채 그녀는 일 속으로 숫자와 계약과 거래의 세계로 몰입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알고 사랑했던 그 세계로요. 그녀는 키스톤 건설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표준적인 대형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공급 계약, 청구서, 배송 목록. 하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갈과 철근 가격이 시장가보다 40%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운송 서비스는 한 달 전에 등록된 유령 회사가 제공하고 있었고 서비스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돈은 의심스러운 하청업체 계좌로 들어갔다가 즉시 현금화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했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거대하고 조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손실액은 이미 수백억 원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태우를 해고하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두려움이요. 프로젝트를 망친 관리자의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손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는 모든 책임을 태우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속아서 무능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태우는 뭔가 다른 것, 개인적인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를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민지는 계속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렛대가 공식 문서에 없다면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회사 서버 전체를 체계적으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직원들의 개인 폴더, 이메일 아카이브, 시스템 로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우, 키스톤, 빚, 협박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눈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다 깊은 밤, 일반 사용자는 절대 들여다보지 않을 시스템 폴더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백합 2024라는 평범한 이름의 숨겨진 디렉터리였습니다. 안에는 파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처럼 보이는 숫자로 된 긴 이름의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작년 날짜였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찾은 헤드폰을 쓰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열렸습니다. 천장 어딘가 감시 카메라로 찍은 듯한 거친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비싼 레스토랑의 외진 부스 테이블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부스로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낯선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고 검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뭉치를 가리키며 준호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뭉치와 상대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뭉치를 집어 재빨리 자신의 서류 가방에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악수했고 낯선 남자는 떠났습니다. 민지는 영상을 되감아 낯선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순간에 일시 정지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검색 엔진에 이미지를 돌렸습니다. 1초 뒤 그녀는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건설 시장에서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경쟁사의 영업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찍힌 녹화 날짜와 시간은 거의 정확히 1년 전 홀로웨이 홀딩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도시 개발 입찰에서 떨어진 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입찰은 바로 저 경쟁사가 따냈었죠.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거액의 현금 뇌물. CEO 최준호는 회사를 팔아넘겼고 강태호는 어떻게든 이 녹화 영상을 입수해 1년 내내 거미가 파리를 잡듯 깔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령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 돈 수백억을 천천히 빨아먹으면서도 사장이 찍소리도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준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뇌물이 든 가방을 숨기는 준호의 굳은 얼굴을 보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적은 단순히 잔인한 폭군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적은 두려움, 나약함, 배신으로 쌓아올린 이 썩어 빠진 시스템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화면 속 최준호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상 파일을 책상 서랍에서 찾은 USB에 복사한 뒤 폴더에서 원본을 삭제하고 서버 기록까지 지웠습니다. 전직 감사관의 본능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하라.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손뭉치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쿵쿵거렸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키스톤 거래는 연막이었고 강태호가 진짜 협박자료를 숨기기 위한 커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너의 아들인 CEO의 목덜미를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단순히 약한 게 아니라 부패했던 것입니다. 민지는 아침 첫 택시를 잡아 장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게스트룸으로 가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채 누워 있었고 소리 없는 뇌물수수 장면이 눈앞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호의 원초적인 공포, 태우의 오만한 비웃음을요. 태우는 자신을 처벌해야 할 유일한 사람에게 보호받고 있었기에 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다시 그 딱딱한 낯선 옷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장 회장에게 보여준다? 그건 준호를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해고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홀로웨이 홀딩스 전체를 뒤흔들 끔찍한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명성은 박살날 테죠. 그러면 수백 명의 평범한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침묵한다면? 그러면 태호는 준호의 공포 뒤에 숨어 계속해서 회사 돈을 빼돌릴 것입니다. 그는 계속 그녀의 남편으로 남아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아니, 그 선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장 회장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뭐 좀 찾았어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키스톤 건설 문서에서 많은 불일치를 찾았습니다. 손실이 수백억대예요. 해고와 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합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그놈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찾았냐는 겁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선 준호 씨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1대1로요. 장례장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비서를 통해 준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오게 하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5분 뒤 준호가 들어왔고 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급한 일입니까? 그가 목소리에 권위를 담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화면을 그쪽으로 돌린 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초간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 충격, 공포. 그는 화면 속 자신의 손이 돈뭉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그가 마침내 신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장님.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감사팀에서 7년을 보냈어요. 원본과 합성을 구별할 줄 압니다. 진실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녹화본이 강태호 손에 들어갔죠? 준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수천억 회사의 CEO가 이틀 전 남편에게 눈밭으로 쫓겨난 여자의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실수였어. 딱 한 번의 실수. 맹세. 그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빚이 좀 있었어. 그리고 그 계약은 너무 중요했고 그들이 먼저 접근해서 제안했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멍청했지. 그는 충혈되고 부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식당 직원 중 누군가였겠지. 아니면 날 미행했거나 모르겠어. 하지만 한 달 뒤에 그놈이 찾아와서 내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고 말했어. 이제 우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겁니다. 그게 다였어. 난 덫에 걸린 거야. 그는 키스톤 건설 가짜 청구서를 가져와서 결제하라고 강요했어. 처음엔 금액이 작았는데 점점 커졌어. 횡령인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머니가 아시면 날 죽이실 거야. 절대 용서 안 하실 거라고. 그는 오랫동안 두서없이 말하며 모든 고통, 두려움, 굴욕을 쏟아냈습니다. 태호가 어떻게 그를 조롱했는지, 어떻게 서류에 서명하게 했는지, 그가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즐겼는지 말했습니다. 키스톤 건설은 태호가 침묵의 대가로 뜯어내는 돈을 가리기 위한 덮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CEO의 배신을 숨겨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민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분노는 혐오 섞인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어리석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약함이 그녀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세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이 끔찍한 비밀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녀는 준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의 운명은 여전히 태호의 손에 있었습니다. 태호는 목에 밧줄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는지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지가 사무실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은 것입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현금을 좀 찾으려 가까운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녀에게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태호와 함께 쓰는 카드를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입력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잔액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니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분명히...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0원. 오늘 아침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싹 다 비우셨네요. 직원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해냈습니다.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끼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녀는 분노와 허탈함 속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회장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스캔들이 터지든 말든, 모든 게 무너지든 말든, 더 이상 그에게 혹은 다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회장실로 가려던 참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 멀리 시골에 있는 친정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엄마,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인사 대신 수화기 너머로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아가, 무슨 일이니?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왜 그래? 진정하고 설명해봐. 민지는 걱정했습니다. 강서방이 전화했어. 엄마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이가 다 말해줬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딨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지야. 너희 아빠랑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민지는 이해할 수 없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 그이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겼는데 그 착한 사람이 끝까지 참아줬다고. 그러다 결국 널 쫓아냈다고. 아이고, 우리 집안 다 망신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민지는 듣고 있었고 얼음 같은 냉기가 안에서부터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에서의 추위보다 더 끔찍한 추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돈만 뺏은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 가족의 지지마저 뺏어갔습니다. 그녀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거짓말의 도구로 오염시켰습니다. 엄마, 그거 사실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엄마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 너무 힘들어하더라. 고통받고 있어. 네가 정신 차리면 용서해줄 용의가 있다더라. 민지야, 부탁이다. 현명하게 굴어. 전화해서 용서 빌어. 가정을 지켜야지. 남편이 어떻든 간에 넌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민지는 침묵 속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거의 죽일 뻔한 남자에게 사과하라고 비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우가 이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고 애원하는 엄마의 흐느낌은 그녀의 과거 삶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 멀리 시골 마을에서 그녀는 이미 심판받고 매장당했습니다. 거짓말을 맹목적으로 믿은 엄마의 배신은 마지막 타격이었지만 그녀를 부러뜨리는 대신 내면의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새로운 무언가를 단련시켰습니다. 이제 실망시키거나 상처 입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불타버린 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그녀의 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임시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거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업 빌딩의 유리벽 뒤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배신당한 아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준호의 나약함, 가족의 비난, 그리고 태우가 그녀 주위에 교묘하게 짠 거짓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비겁함 외엔 죄가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반박 불가능한 무기. 뇌물 영상은 그런 무기였지만 너무 더러웠습니다. 자기 손 안에서 폭발해 회사 전체를 잔해 속에 파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길로. 그녀는 결연히 사무실을 나와 장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회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민지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차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피해자 같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횡령하고 있습니다. 키스톤 건설 프로젝트 전체가 횡령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장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준호 씨도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기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태우가 뭔가를 쥐고 있거든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협박이 준호 씨의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인질입니다. 그건 부분적인 진실, 가장 안전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인질이다라는 말에 장 회장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성애의 고통이 속은 오너의 분노와 뒤섞였습니다. 계속하게 해주세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송장상의 간접 증거뿐만 아니라 훔친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돈을 빼돌리는 계좌를 찾아내겠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장 회장은 1분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집중하고 분노한 전문가가 있었고 이 전문성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찾아봐요. 전권을 주겠소.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건 단지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복잡하지만 해결 가능한 업무. 그녀는 키스톤 파일을 다시 열고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령 회사로 보낸 모든 지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모든 금융거래가 지나가는 뱅킹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뒤져 전체 사슬을 보았습니다. 돈은 유령회사 계좌로 갔다가 몇 시간, 때로는 몇 분 만에 더 작은 금액으로 쪼개져 다시 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도 시간도 잊은 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그녀는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실타래, 훔친 돈의 모든 줄기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졌습니다. 그것들은 홀로웨이 홀딩스와 아무 상관없는 작은 시중은행의 동일한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20자리 숫자. 하지만 계좌 주인은 누구일까요? 은행은 정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장 회장에게 보안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계좌번호를 복사해 회사 내부 네트워크 전체에 글로벌 검색을 돌렸습니다. 모든 문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파일, 수년치 자료를 뒤져 이 20자리 숫자 조합에 언급을 찾았습니다. 검색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민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인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예쁜 젊은 여자가 사진 속에서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김세연, 30세, 지역 영업 매니저. 김세연. 민지는 즉시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출장 보고서, 지출 결의서, 공식 서신을 뽑아보니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연의 출장은 기적적으로 태우의 출장 날짜, 도시와 일치했습니다. 가족 계좌 명세서에서 발견했던 그 호텔 청구서들은 김세연이 같은 도시에 있던 날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코트에서 나던 달콤한 향수 냄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였습니다. 분노가 민지 안에서 타올랐지만 억지로 차갑고 체계적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녀는 세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그녀가 언제 출근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다음 날 세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태 시스템을 확인하니 개인 연차를 냈습니다. 민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 나왔습니다. 헐렁한 코트를 입었지만 약간 불러온 배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세연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작은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로 확인했습니다. 10분 뒤 택시가 왔습니다. 세연이 탔고 출발했습니다. 민지는 기사에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거리만 유지해주세요. 추격은 짧았습니다. 세연의 차는 사설 메디컬 센터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큰 글씨로 여성의원 및 난인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기사에게 조금 더 가서 세워달라고 하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고통스럽게 느리게 갔습니다. 병원 문을 음시하는 그녀의 가슴 속에 차가운 덩어리가 커져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세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긴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얼굴에 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파일을, 다른 손에는 소중하게 들여다보는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민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초음파 사진.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검은색 SUV가 병원 현관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차, 태우가 패밀리카라고 불렀던 그 차였습니다. 태우가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주차된 택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안아주었고 그러고는 손을 그녀의 배에 얹었습니다. 민지는 지난 몇 년간 그에게서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연이 웃으며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지와 결혼식 날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다시 배에 손을 얹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만,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몫을 챙기려고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는 이 계획의 방해물, 낡고 성가신 물건이라 처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추위 속에 내던져 버림으로써 그녀를 처분했습니다. 홧김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행복한 삶을 위해 자리를 치운 것이고 그 삶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택시기사가 헛기침하며 따뜻한 차 안에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가 백미러로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남편의 검은색 SUV가 사라진 도로의 한 지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면의 눈물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1분 전만 해도 그녀를 찢어발기던 고통은 결정화되어 차갑고 침착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그녀를 지우고 있었고 그녀가 무너진 잔해 위에 세워질 새 삶을 위해 털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고 공허하며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빨리요. 그녀는 가는 내내 침묵하며 내연 영화의 다정한 장면이 아니라 숫자, 청구서, 유령 회사 이름들을 머릿속에서 되감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업무, 과제, 끝까지 해내야 할 수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훔친 돈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새 가정의 기초에 투자된 자금을 찾고 있었고 그 기초를 뿌리채 뽑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그녀는 2배의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공범의 이름을 알게 된 이상 모든 게 간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김세연의 인사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역 영업 매니저, 적당한 월급, 표준 복지 혜택. 하지만 그녀와 연결된 재무 문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출 결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수십 건의 보고서, 홀로웨이 홀딩스가 사업 관계도 없는 도시들로의 출장, 부풀려진 가격의 호텔 영수증, 월급과 맞먹는 레스토랑 청구서, 그리고 모든 보고서, 모든 영수증에는 승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물류팀장 강태우의 서명이. 그가 이 모든 가짜 경비를 직접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푼돈이었습니다. 진짜 도둑질은 다른 방식을 통했습니다. 민지는 홀로웨이 홀딩스와 KS 컨설팅 사이에 체결된 수십 건의 컨설팅 계약을 발견했습니다. 세연은 개인 사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물류 시장 분석에 대해 자기 회사에 자문해주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죠. 용역 완료 보고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급조되었습니다. 분석 수행함, 보고서 작성됨, 그리고 각 문서 아래 2개의 서명.
공급자 세연, 홀로웨이 홀딩스를 대표해 수령한 고객 강태우. 그는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대가로 그녀의 회사에 매달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고 원시적인 수법이었지만 준호의 두려움이 덮어주었기에 통했습니다. 어떤 감사관도 재무 담당자도 물류 팀장이 직접 승인하고 CEO의 침묵으로 보호받는 거래에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민지는 이 문서들을 별도 폴더에 모았습니다. 태우와 임신한 내연녀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흐름일 뿐입니다. 강물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들이 수십억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넣어둘 리는 없습니다. 이 돈은 굴러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관심을 재무문서에서 통신기록으로 돌렸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세연의 회사 이메일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것에 접근했습니다. 계좌, 이체, 매입, 부동산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업무 이메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찾기 위해 세연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긴 과정이었습니다. 녹색바가 화면을 기어가는 동안 민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밤늦게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삭제된 문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보고서, 쓸모없는 프레젠테이션, 개인 사진들. 그녀는 차례대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찾아냈습니다. 목록 맨 끝에 6개월 전 삭제된 눈에 띄지 않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관이라는 제목의 워드 문서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열었습니다. 표준 유한회사 운영계약서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낯서선 신생기업이었습니다. 미래건설. 민지는 즉시 주 법인 등기소에 이름을 조회했습니다. 8개월 전 등록된 회사. 업종은 건설 및 설비공사. 홀로웨이 홀딩스의 직접적인 경쟁사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박민수라는 이름이었는데 민지에게는 의미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지 사장이겠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초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정관 초안의 발기인 섹션에는 나중에 가짜 박민수로 대체된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첫째, 김세연. 둘째, 강태우. 이거였습니다. 가장 높고 추악한 형태의 배신. 그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만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애장의 자원, 돈,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바닥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숙주를 안에서부터 파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괴물 같은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이미 알고 추가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홀로웨이 홀딩스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이 몇 달간 미래건설이 확보한 계약 목록과 비교했습니다. 이 정보는 조달청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홀로웨이의 작지만 알짜배기 고객 몇 곳이 최근 계약을 해지하고 신생기업인 미래건설로 갔습니다. 그는 고객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인사팀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홀로웨이의 핵심 프로젝트 엔지니어 3명이 사직했습니다. 장회장이 아끼던 재능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공식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 민지는 1시간을 더 써서 링크드인을 통해 그들의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셋 다 지금 미래건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만 빼돌린 게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생명, 피, 두뇌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며칠간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사건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홀로웨이 홀딩스가 대규모 정부주택단지 건설 입찰에서 실패한 일, 올해의 프로젝트, 가장 탐나는 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했는데 갑작스러운 패배.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사유, 서류상의 어떤 오류로 홀로웨이의 입찰이 거절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준호는 길길이 날뛰며 부서 전체를 박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었죠. 누가 이 차를 따냈을까요? 약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젊고 대담한 회사 미래건설이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기업 서버 아카이브의 입찰문서 섹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잃어버린 프로젝트 폴더를 찾았습니다. 전체 패키지의 준비 및 최종 제출 책임자 목록을 열었습니다. 책임자는 단 한 명, 프로젝트 매니저 강태우. 민지는 수백 페이지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산, 도면, 견적. 그녀는 그냥 끔찍한 우연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은행 지급보증서를 열었습니다. 문서는 있었습니다. 모든 재무이사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인과 CEO의 최종 서명이 있어야 할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백지였습니다. 경쟁사에 보낸 스캔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사보타주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승리를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훔친 돈으로 만든 자기 회사에 수백억짜리 계약을 안겨주기 위해 신청서를 직접 망가뜨려 패배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민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입찰 파일의 빈 페이지를 보았고 그 공백은 어떤 말보다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 완전한 배신의 그림에 찍는 마지막 방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발견한 모든 것을 뇌물 영상이 저장된 USB에 복사하고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사무실은 사람들로 차겠지만 그녀는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막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은 예상과 달리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난로가에 쇼를 두르고 앉아 불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말해봐요. 민지가 방에 들어서자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다가가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들은 서재로 갔습니다. 민지는 장 회장의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꽂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하듯 감정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먼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회장은 아들이 뇌물을 받는 모습을 보았고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고 난 뒤 바탕화면이 다시 나오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그 다음 민지는 재무문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세연의 가짜 경비 보고서, 가짜 컨설팅 계약,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 돈, 횡령과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장 회장은 이번에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저 지켜보았고 엄격하기만 했던 눈에 얼음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미래건설의 정관, 태우와 세연의 이름이 있는 초안, 그리고 바지 사장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훔친 돈으로 경쟁사를 설립했다는 증거. 여기 그들이 빼돌린 고객 목록입니다. 민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 회사에서 데려간 엔지니어 목록이고요. 장 회장의 눈에 서린 얼음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방 안에 서늘한 냉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민지가 말했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찰 신청서를 열어 완벽한 프로젝트를 보여준 뒤 서명과 직인 대신 백지가 들어간 최종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직접 한 일입니다. 자기 회사에 계약을 넘기려고 올해의 거래를 고의로 망쳤습니다. 그녀는 마쳤습니다. 서재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 회장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침묵했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분노가 너무나 강렬해서 민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속은 사업가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짓밟고 파괴하려 했던 가문, 유산, 평생의 과업을 지키려는 가장의 경로였습니다. 연례 건설인의 밤 행사가...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3일 뒤에 있지. 민지는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올 거라는 거 알아요. 장 회장이 일어서며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올 거야.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러. 자기가 목줄을 쥐고 있는 내 아들의 눈을 보러. 우리의 이찰 패배를 비웃으러 오겠지. 승리에 도취하러 올 거야. 그녀는 창가로 가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멸할 거야. 그녀가 뒤돌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요, 민지 씨. 짧고 명확하고 치명적이게. 이 모든 증거를 담아서. 우린 경찰에 가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야. 먼저 여론의 심판이 있을 거야. 갈라 행사에서 전체 이사회 앞에서, 모든 고위 임원들 앞에서, 회사의 최고 직원들 앞에서, 그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보여줄 거예요. 우린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평판, 그의 이름까지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 이틀 동안 민지는 게스트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작업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골라 반박이 불가능한 논리적 사설로 엮었습니다. 먼저 이게 왜 가능했는지 설명하는 뇌물 영상, 그 다음 재무사기, 경쟁사 설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의 절정인 입찰 방해. 각 슬라이드는 그의 경력이라는 관에 박는 못과 같았습니다. 갈라 전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죽을 듯 창백했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가 들어와 문을 꽉 닫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조용히 해결해요. 그를 해고할게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망신은 안 돼요. 왜요? 민지는 하던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회사의 평판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 모두가 그 영상을 본다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경쟁사 돈을 받을 때 회사 평판을 생각했어야죠. 민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줘요. 이건 모두에게 재앙이 될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공개적으로 치를 겁니다. 준호는 절망과 공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그를 지켜보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을 좀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5시쯤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은 뒤 잠들기 전 세수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5분 뒤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태우에게서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수고했어 자기야. 방금 준호 사장님이 다 넘겨줬어. 넌 그냥 눈 속에 있었어야 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 넘겨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달려가 열고 비밀번호를 쳤습니다. 바탕 화면이 나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폴더를 열었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다른 디렉터리,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회사 서버의 작업 폴더에 접속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초안을 보낸 이메일함,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모든 파일,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노트북이 원격으로 완전히 포맷된 것입니다. 그녀는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그는 단순히 애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배신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 두려워 태호에게 달려가 모든 걸 줬습니다. 폭로 계획, 정보, 비밀번호, 접근 권한까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일 갈라 행사에 의기양양한 태호가 올 텐데 그녀는 무장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패배는 완벽했습니다. 민지는 텅 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의 메시지 같은 휴대전화가 독사처럼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게스트룸의 침묵이 짓눌러 왔고
끈적하고 질척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이 새로운 배신은 눈 덮인 현관에서의 첫 번째 배신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태호는 적이었고 공개적이고 잔인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불행의 동지이자 상황의 인질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등 뒤에 꽂힌 칼이었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태우를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 모든 고통, 모든 투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가 두 남자, 아니 세상과 홀로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 덮개를 닫았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노도, 더 싸우고 싶은 욕망도 없었고 오직 먹먹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졌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그녀는 일어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다리가 조용하고 잠든 집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장 회장에게 끝났다고, 아들의 비겁함 때문에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하러 가는 거겠죠.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지는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내복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배신했어요.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태우의 메시지가 뜬 전화기를 장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장 회장은 전화기를 들어 눈앞에 가져가 짧은 문자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들이 겁쟁이라는 건 알았지. 그녀가 평온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보인 줄은 몰랐는데. 민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착함이 어떤 비명보다 무서웠습니다. 그가 다 넘겼어요.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파일이 지워졌어요.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그는 승리자로 갈라에 올 거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 회장은 민지를 마치 당연한 걸 모르는 어린애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내가 그 중요한 증거를, 내 회사 전체의 운명을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트북 하나에 맡겼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사무실에서 처음 컴퓨터에 앉던 날, 장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내 개인 보안 팀장에게 지시했죠. 이들은 내 아들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보고하는 사람들이오. 그들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미러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열어본 모든 파일, 저장한 모든 것, 당신이 찾은 모든 것은 이 도시도 아닌 곳에 있는 안전한 오프라인 서버에 즉시 복사됐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민지가 이 말을 깨닫게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민지 씨 완벽하게 안전해요. 모든 문서, 모든 스크린샷, 그리고 물론 그 비디오 영상까지. 민지는 향기층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고 소심했던 희망이 절망의 두꺼운 층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왜요? 왜 준호 씨는, 왜 태우에게 말하고 지우는 걸 도운 거죠? 여기서 장 회장은 희미하고 차가운 비웃음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이긴 전투를 바라보는 장군의 미소였습니다. 그건 얘야, 내 계획이었어. 계획의 핵심 부분이었지. 그녀는 일어서서 바로가 물을 2잔 따랐습니다. 하나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우리의 적, 당신 남편은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놈이지만 멍청하진 않아. 만약 진짜 위협을 느꼈다면, 우리가 공개 처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를 챘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갈라에 안 오겠죠. 도망치거나 돈을 숨기거나 문서를 파기하려 할 거예요. 정확해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적해버릴 거고 우린 법원과 경찰을 통해 몇 달 동안 그를 구멍에서 후련해내야겠지. 그건 길고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이야. 아니, 난 그가 제 발로 도마 위에 올라오길 원했어. 행복하고 느긋하고 자신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한 채로. 우린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자처럼 느끼게 해야 했어.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아들의 공포가 우리의 주된 문제였지. 난 그걸 우리의 주된 무기로 만들기로 했어. 어제 저녁 그가 당신에게 취소해달라고 빈 후 나에게 왔어. 패닉 상태였지.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 장 회장은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 그에게 태우와 통화했다고 말했어. 태우가 나에게 뇌물영상에 두 번째 백업 카피가 있다고 자랑하더군. 우리가 첫 번째를 없애도 평생 자기를 주고 흔들 거고 스캔들이 터지면 복수심에 두 번째 카피를 쓸 거라고 거짓말을 했지.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계획의 악마적인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더 패닉에 빠졌어. 장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공개 폭로라는 내 계획과 태우의 평생 협박 위협 사이에 끼인 거지. 그때 내가 탈출구를 제시했어. 명령했지. 그에게 가라고. 너의 주인에게 가라. 완전히 그쪽 편에 섰다고 연기해라. 내 계획을 말해줘라. 너무 무서워서 돕고 싶다고 해라. 민지의 노트북 접근 권한을 줘서 그가 직접 지우게 하고 모든 증거가 파괴되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라.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어라. 위험이 지나갔다고, 그가 우릴 이겼다고 믿게 만들어라. 민지는 이 노부인을 성스러운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간 것, 애원한 것, 그건 다 연기의 일부였어. 그의 배신은 배신이 아니었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은 어미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냈어. 그는 자기 역할을 했고 태호가 보낸 문자는 당신의 패배 증거가 아니야, 민지 씨. 그건 우리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증거지.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얇은 파일을 집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준비됐어요. 내 사람들이 당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소. 모든 게 정확한 순서로 여기 있어. 내일 당신이 무대 위로 올라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민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윙윙거리는 평정심과 절대적인 준비 태세가 자리 잡았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승리에 취한 짐승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얇은 파일을 들었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맑은 고요함이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손님도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지지 않는 여인의 손에 들린 완벽하게 날선 도구였습니다. 도시 최고 호텔의 연회장은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이브닝 드레스와 비싼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손님에게 빛을 쏟아부었습니다.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날랐습니다. 최근 입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건 홀로웨이 홀딩스의 승리이자 힘과 성공의 축제였습니다. 민지는 장 회장과 함께 홀로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이 제공한 짙은 버건디색의 우아하고 엄숙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 뒤에 머물며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선은 여장부에게 쏠렸지만 몇몇은 민지를 알아보고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단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태어는 방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의 왕이었습니다. 웃고 축하를 받고 악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동정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입찰건 너무 신경 쓰지 마, 강 팀장.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는 고마운 척, 겸손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다의 미소였죠.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장 회장 옆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스치더니 이내 경멸적이고 의기양양한 비웃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대화하던 사람들을 떠나 느긋하게 거들먹거리며 그녀에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장 회장은 이사회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자리를 비워 민지는 혼자였습니다.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그가 가까이 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싼 향수와 성공의 냄새가 났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나? 민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눈물, 굴욕을 기대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라도 됐어? 그가 씩씩 거렸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겠지. 그나저나 집으로 가라고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어쩌나. 그의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저 살짝 웃었습니다. 차분하고 약간 슬픈 그 미소는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음악이 잦아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와 회사의 설립자이자 오너인 장명숙 회장의 전통적인 연설이 있겠다고 알렸습니다. 홀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연단에 섰고 무겁고 위험 있는 시선으로 손님들을 훑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증폭된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매년 오늘 우리는 성취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미래는 구해졌습니다. 저나 이 사회가 아니라 한 여성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성실함 덕분에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홀 안에 모두가 어리둥절해 얼어붙었습니다. 윤민지 씨,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수백 개의 머리가 민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당황한 침묵이 홀에 감돌았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태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추위 속에 내쫓았던 아내가 도시의 모든 엘리트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하고 자신있게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장 회장은 그녀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서서 연단에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민지의 손에는 작은 프로젝터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양옆에 거대한 스크린이 회사 로고 대신 거대하게 확대된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케이스 컨설팅의 가짜 영업 보고서 아래 찍힌 강태호 팀장의 서명이었습니다. 홀 안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스크린이 어두워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흑백 화면, 레스토랑 부스,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는 최준호 사장과 서류 가방에 숨기는 돈뭉치. 홀 안에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두가 무대 근처에 서 있는 사색이 된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버튼, 다음 슬라이드. 자금 흐름도 홀로웨이 홀딩스 계좌에서 유령 회사들로, 그리고 마침내 한 지점, 김세연의 개인 계좌로 보이는 수십 개의 화살표. 다시 버튼. 큰 컬러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병원 현관에서 임신한 김세연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강태우,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 행복한 커플, 예비 부모. 홀 안의 여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세연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파묻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버튼. 도면과 법인 설립문서. 설립자의 강태우, 김세연의 이름이 적힌 미래건설 정관. 기생충 회사를 만들었다는 증거.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슬라이드. 최후의 일격. 그 잃어버린 입찰 신청서와 서명, 직인 대신 들어간 백지, 사보타주의 증거. 민지는 리모컨을 내렸습니다. 죽음 같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홀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헛기침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크린과 홀 한가운데 몰린 짐승처럼 서 있는 태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이미 조용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은 흐느끼고 있는 김세연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장 회장이 모든 것을 처리해 두었습니다. 손님으로 갈라에 초대된 경찰들이 신속하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태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무대 앞을 지날 때 그의 눈이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경멸이 없었고 오직 원초적인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낸 거지? 그 순간 준호가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영상에서 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크고 또렷하게 말하며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실수이자 범죄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부로 저는 홀로웨이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살마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연단해 놓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장 회장이 연단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임을 수락한다. 그녀가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차갑고 긴 시선으로 쫓았습니다. 그러고는 홀을 향해 돌아서서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민지는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충격과 존경심을 담아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배신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전면적인 내부 감사와 구조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도둑맞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며 우리는 더 성공할 것입니다. 장 회장님께서 저에게 임시 대표이사직을 제안하시는 신뢰를 보여주셨고 저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얼어붙은 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해 주신다면 파티는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모두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직업, 그의 자유, 그의 명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볼까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를 조금 더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소정의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에 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2개가 뜰 거예요. 다음에 뭘 볼지 골라보세요.